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 잠수함 단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Submarine launch missile capacity. Yes, Senator. The defense equation in terms of where the origin could be and what our other anti-submarine capabilities in a potential conflict, how they would be utilized. And it also changes the geometry depending on how the North Koreans could choose to employ that.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이죠. 북한의 군사 전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복원하면서 감시의 눈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결의 그 반대편인 심포에서 은밀하게 더 무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을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현중 의원. 네. 자, 지금 이게 확인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동안 북한은 2,000톤급 잠수함 정도만 이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0톤급 잠수함에서는 SLBM을 한 발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2016년부터 북한이 3,000톤급, 즉 이게 되면 3,000톤급 있으면 최소한 4개 정도 이상은 이 SLBM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건조 중이라는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잠수함 건조 중인 바지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네.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성을 코앞에 둔 것으로 보이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은요, 이른바 편의상 신포급이라고 불립니다. 신포급. 왜냐하면 신포조선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신포조선소 그러면은 잠수함 기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과거부터 쭉 유명했고, 뭐, 상호급이니 뭐니 북한의 중소형 잠수함들도 다 심포에서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북한 동해함대 사령부 제4전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SLBM 실험의 핵심 부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뭐 SLBM 기술을 좀 무시하지만 이미 2016년, 3년 전부터 이런 심포급 건조에 들어갔고 또 콜드론치 방식, 이렇게 그 쏘아 올리는 방식도 프랑스나 영국은 약 5년에 그 완성한 것을 북한은 2년 정도에 그걸 완성함으로써 무서운 SLBM 지금 진척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포급 잠수함은 2,000톤급이죠. 자, 2,000톤급은 이미 있습니다. 이 2,000톤급 신포급에는 SLBM, 북극성 1호를 한 발 정도 실을 수 있는데, 네. 3,000톤급이면 훨씬 더 많은 SLBM을 장착할 수 있다. 일단 가장 무서운 게요. 네. 이게 언제 어디서 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ICBM은 발사대가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있긴 하지만 위성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장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3,000톤급이 완성되면은 북한이 아마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일본 그 홋카이도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일본의 요코다나 요코스카 향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을 공격하면은 네. 이게 아마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는 이게 항속거리가 10,000km쯤 됩니다. 네. 10,000km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LA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으나 네. LA까지 가서 미국을 공격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은 네. 이 사람들이 북한이 해킹을 해서 우리가 대우조선에서 만들던 3,000톤급 잠수함 설계도면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에다가 발사관을 3개 내지 4개를 네. 설치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잠수함이 6개를 장착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설계도면을 훔쳐갔다면 북한도 6개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ICBM이 위협적인 이유는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 SLBM 발사 거리를 보면 최대 2,500km. 네. 뭐 이거는 SLBM이 아니죠. 육지 발사용 북극성 2형 미사일인데 최대 2,000km. 글쎄요, 3형이 개발이 됐다. 뭐 2,000에서 3,500,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ICBM과는 확연히 짧은 거리이지만 네. 이게 잠수함에 싣고 미 대륙 서해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쏘기 때문에 거리와는 지금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북한이 북극성 3형 가지고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고 네.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3,000톤급이 공격한 다음에 북한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LA를 공격하면은 그 잠수함은 못 돌아오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절대로 LA를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근데 제가 미국 전문가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어요. 네. 북한 군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공격하고 자폭하고 죽을 테니까 LA도 공격할 수 있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극성 시리즈에 한 가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북극성 1형, 2형보다 지금 새로 개발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3형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이 3,000톤급 잠수함에 더 여러 발을 싣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1형을 하나 실을 수 있었던 잠수함보다 길이가 작아지면서 더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셈이겠죠. 근데 저기 그림이 잘못된 게, 네. 심포급은 작기 때문에 현재 함교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네. 여기 신형 잠수함은 이게 높이가 크기 때문에, 네네. 함교에 쏘지 않고 몸체에 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네.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00톤급이 완성이 된 것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잠수함이? 작년도 9월 9일까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에다가 반드시 3,000톤급을 완성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조만간 곧 머지않아서 이제 완성이 되고 곧 한 금년도 전반기쯤에서는 실전 표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운운하면서 자, 엄혹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화성 12형을 괌 주변으로 타격하겠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죠.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언제 쏠지 모르고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북한의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요. 미국 국방부 청문회에서도 단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Do we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developing a submarine launch missile capacity? Yes, Senator, they are. Defense equation in terms of where the origin could be and what our other anti-submarine capabilities in a potential conflict, how they would be utilized. And it also changes the geometry depending on how the North Koreans could choose to employ that. 미국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는 것은 ICBM뿐만 아니라 SLBM도 직접적인 지금 위협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SLBM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발사 위치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이 아무리 그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이 불시에 일격을 좀 당할 수 있는 이 무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이 대잠수함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미 국방부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SLBM 그리고 또 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 소식이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 바로 이 때문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과 방위비 분단 협상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또 유예된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I gave that up quite a while ago because it costs us $100 million every time we do it. But we would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You know, we're protecting South Korea. And I'm not saying it's not necessary, because at some levels it is, but at other levels it's not. But it's a very, very expensive thing. And, you know, we do have to think about that, too.
But when they spe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we don't get reimbursed. 구자욱 차장. 네. 자, 지금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유예 때문에 우리 국방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에서 열린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량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이 예리함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 네. 이 모든 프로의 세계에서는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 연습 안 한 의사에게 과연 뇌수술을 맡길 수 있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뇌수술에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한반도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는데 그렇죠. 이 훈련이 축소된 것에 대한 이 우려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매년 봄마다 실시했던 쌍용 훈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올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미 훈련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ome are doing a fantastic job. Really, I like acting because I can move so quickly. Gives me more flexibility.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겁니까? 그 동맹을 중요시하던 그 맥메스터 장관이 이제 그 경질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세너인 국방장관 대행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 이 세너인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사에서 한 30년 일을 하다가 이제 국방부에 들어왔다가 차관했다가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특히 이제 세너인 장관 같은 경우 트럼프의 비위를 잘 맞춘다고 합니다. 즉 요구한 대로 잘 한다고 그래요. 네. 지금 트럼프가 지시는 게 뭐냐면 최대한 또 국방비를 좀 줄여라. 네. 특히 줄이려면 이제 한미 훈련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훈련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의라는 게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미 훈련을 기본적으로 국방부 주도로 해서 다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브룩스 사령관도 우려했듯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뭐 F-22, F-35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실제 연습하거나 운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만 해도 쌍용 훈련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독자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한미와 합동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아니고요. 바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꾸준히 숙청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첫 번째 외교 안보 수술대에 누울 사람, 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안 박사님. 김영철 하노이 회담 결렬 이 책임자 김영철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사실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그렇죠. 북한 체제에서 뭐 절대적 신이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아마 김영철에게 비판의 화살이 가서 그다음에 이제 김혁철도 역시 또 대미정책 특보니까 그 사람도 아마 책임을 물어서 요즘 두 사람이 일체 두문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혁명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노동을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반성문을 쓰는 게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노동 현장에 보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재활용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지금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혁명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혁철도요? 네, 김혁철도 아마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략통으로서 뭐 김영철보다 김혁철이 더 외교에 밝은 사람이고 미사일 뭐 핵 문제 밝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도 이번엔 중책을 맡고 갔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영철 후임으로 김혁철이 혹시 이어지지는 않을까 했는데 김혁철이 누군지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핵을 가진 이 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데서 다 일치한 지역에 가지고 있다고. 미국은 이 북한함이 가까워지고 북남이 이렇게 조선반도에 평화가 있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북한함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래서 조선반도가 평화 있고 통일이 되면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미군이 이 남선에 있을 구실이 없어진다고. 저 모습은 예전 모습이고요. 하노이 회담에서 김혁철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일단은 김영철과 함께
뭐 숙청될 대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군요. 일단은 전부 다 네. 김영철뿐만 아니라 네. 리용호든 최선희든 전부 다 일단은 그 보이성이든가 아니면 노동당 조직규도부에서 현재 검열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누구 때문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손상됐는가라고 다 조사를 해서 그 책임 있는 사람을 일단 손을 볼 텐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다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김혁철은 뭐 손댈 가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급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을 국무위원회에 상하고 모자를 씌웠지만은 실제로는 외무성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상관들이 리용호, 최선희, 김혁철인데 그 막 친다면 이제 3명 다 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네. 리용호하고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 무게의 축이 김영철에서 리용호 라인으로 외무성 라인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김혁철에서 또는 김영철에서 리용호 라인으로 외교 라인 쪽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갔다. 외교 라인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가장 전면에 등장한 여인이죠. 현재 이 고위로 한 기회를 여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 측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앞으로의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제부터 또 진행될 대미 협상에서는 최선희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 모두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김영철이 실각하고 최선희가 부상을 하게 된다라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회담, 하노이 회담까지 1년 반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북미 회담이 리셋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미 리셋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리셋이 되다 보면 네. 그러면 다시 북미 협상 파트너를 정해서 실무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과연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철 실각은 3차 정상회담의 이 전망을 좀 어둡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 선대 때와는 달리 정상 국가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죠. 자 하노이 회담 결렬 아픔 때문일까요? 싱크탱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외교에 대한 싱크탱크를 만들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안 박사님 어떤 움직임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과 실패에 대해서 한임에 쳤나보군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전부 라인에서 이제 외무성 라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보면서 이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게 북한은 사실 사회과학연구소가 절대 부족합니다. 네. 뭐 대남 분야에 무슨 조국통일연구소 뭐 이런 것은 몇몇 있고 근데 이 국제관계연구소라는 게 이번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역시 김혁철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한 10명, 20명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절박한 어떤 것을 심각하게 이해를 하고 또 김여정이 저런 걸 주도한다고 할 때 자기 대학 출신들로서 싱크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조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도대체 누가 뒤에서 코치를 하길래 이렇게 이 외교를 잘하나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절박해졌군요. 이 북한의 시스템은 이 외무성이든 통일전선부든 보고서를 써가지고 김정은한테 올립니다. 그럼 김정은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택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서로 수평적 대화를 하게 되면 쿠데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를 못하게 합니다. 저게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건 권력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쿠데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아서 그중에 하나를 뽑아서 좋은 걸로 한다. 이거 무슨 뽑기도 아니고 합리적인 걸로 그걸 해야지.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미 협상 라인 인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과 상대할 때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결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을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산소호흡기나 더 좋은 약을 더 갖다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